자, 2편 시작합니다. 2편은 첫 번째 다문화 사회. 다문화 사회는 이민자 정책 이론으로 볼 수도 있고요. 용광로 이론과 샐러드볼 이론으로 나뉩니다. 용광로 이론은 이민 과정을 용광로에 비유해서 용광로에 금속을 다 넣으면 녹아버리는 것처럼 이민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리는, 하나가 되어 버리는 걸 말해요. 샐러드볼 이론은 모든 문화가 자기만의 독특한 특성을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샐러드 접시에 샐러드를 담아 먹는 것처럼요. 예를 들면 차이나타운이 있고요. 그리고 LA에 있는 한인타운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자, 문제 넘어갈게요. 여러 민족의 다양한 문화를 하나로 녹여 용광로네요. 동화시키고자 하는 다문화 정책, 용광로 정책. 그다음에 서로 다른 문화가 각각의 정체성을 유지한다. 조화, 샐러드볼 정책. 자유주의적 정의관입니다. 개인을 중요시하는 것이 자유주의적 정의관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가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적 정의관 사상가는 노직과 롤스가 있는데요. 노직은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을 최대 보장하고 롤스는 모든 사람은 최대한 누릴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먼저고 공동체의 연대가 중요하고 공동성과 공익이 중요합니다.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사상가에는 맥킨타이어와 왈처가 있는데요. 맥킨타이어는 공동체의 가치와 전통을 존중, 왈처는 모든 가치는 사회적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자, 시험 문제에는 자유주의적 정의관만 나와서요. 문제 풀어볼게요. 개인이 답입니다. 그래서 2번 개인의 자유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 자유주의적 정의관, 개인이 좋은 거예요. 개인이 우선, 개인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 개인의 자유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본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기후 파트인데요. 다들 여기가 이제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지도 보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색깔별로 해놨고요. 일단 요 색깔별로 되어 있는 거 보고 필요하시다면 나라를 찾아주세요. 나라. 제가 나라까지는 다 적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들을 조금 외우시고 위치를 외우시면 좀 더 빨리 문제에서 클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볼게요. 열대기후요. 열대기후는 통풍이 잘 되는 옷, 화전농업, 그리고 플랜테이션, 습기와 열기, 해충을 막기 위한 고산가옥과 수산가옥이 있는데요. 화전농업은 이제 불로 태움. 땅을 불로 태웠다가 농사 짓는 거고요. 플랜테이션은 개발도상국의 노동력 더하기 선진국의 기술입니다. 그 다음 건조기후요. 건조기후는 강수량이 적고요. 지붕이 평평한 흙 벽돌집이고 이동식 가옥으로 온몸을 감싸는 헐렁한 옷입니다. 온대기후는 우리나라예요. 계절풍,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지고 있는 4계절이 있고요. 쌀을 먹습니다. 냉대기후는 통나무집, 그리고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는 한대기후였는데요. 한대기후는 겨울이 길고 몹시 추운 날씨, 순록을 유목하고 털가죽, 의복, 폐쇄적 가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후 문제 가볼게요. 열기와 습기를 피하기 위해서 집을 지면에서 띄워 짓고 주기적으로 불을 질러. 이게 바로 화전농업이죠. 그래서 화전농업은 열대기후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길고 몹시 추운 날씨, 순록유목, 털가죽, 의복, 폐쇄적 가옥구조. 이게 이제 한대기후인데요. 한대기후는 일단 요게 적도예요. 그러니까 적도부터 위로 있어요. 맨 위에.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건 C라서 답은 3번. 그리고 오아시스나 외래 하천 부근에서 관계시설을 이용해서 밀, 대추, 야자를 재배하고 지붕이 평평한 흙 벽돌집, 건조기후예요. 강수량이 적고 사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또 열대기후네요. 열대기후는 얇고 간편한 의복, 그리고 개방적인 가옥구조. 오아시스 농업은 건조기후고요. 술록유목은 한대기후입니다.
자, 문화권은 2021년에는 나왔는데 2022년에는 안 나왔어요. 그래도 일단은 기후와 문화권은 지도가 나왔던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도를 넣어놨고 한 번만 읽고 넘어갈게요. 기후 외우시면서 문화권도 같이 외우시면 좀 더 빨리 외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는 나라를 넣어놨는데요. 다른 데는 지금 나라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건조문화는 여기고요. 건조문화는 이슬람교 아랍어 오아시스 농업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앵글로 아메리카는 여기입니다. 영어 개신교 세계 경제 중심 미국이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라틴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고 카톨릭이 이제 많고요. 마야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세아니아 있죠. 오세아니아는 영어 개신교 상업적 농멍업. 그러니까 오세아니아는 되게 커요. 그래서 상업적 농멍업 마오리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극 지역에는 술록유목 및 수렵, 어로, 이누이트족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에는요. 한국, 일본, 중국, 유교, 불교, 한자, 젓가락, 벼농사가 특징입니다. 동남아시아는 베트남, 라오스를 예를 들었고요. 이슬람 문화권이고 벼농사를 짓고 플랜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아시아는 인도고요. 인도는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카스트 제도로 종교가 엄청 많은 나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이 3억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유럽인데요. 유럽은 북서유럽, 남부유럽, 동부유럽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어느 족이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게르만족, 라틴족, 슬라브족 이렇게 나눠서 외우시고 종교 외우시고 그리고 일어났던 일 외우시면 되는데 북서유럽이 영국이라서 산업혁명의 시작. 그리고 남부 유럽은 저희가 이제 가고 싶어 하는 나라. 그러니까 뭐 이탈리아 혹은 또 그리스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동부 유럽은 이제 슬라브족과 그리스 종교가 있는 동쪽입니다. 체코가 있는 나라예요. 자, 그럼 가볼게요. 여기가 건조 문화권이거든요. 그래서 건조 문화권은 여기. 이게 건조. 그 다음 에스파냐 포르투갈이 나왔고요. 에스파냐 포르투갈어. 그 다음에 뭐 인종, 원주민, 백인, 흑인, 호련 다 들어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문화권 나와 있는 거 다 예를 들어 드린 거니까요.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도시화입니다. 도시화는 도시의 수가 증가하거나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도시화 과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가 있는데요. 초기 단계는 도시화율이 낮고 촌락이고 1차 산업이 있는 1차 산업은 농업, 어업, 임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속화 단계는 산업화 그리고 이촌양도 개발도상국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아 가속화 중이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상태 도시화율이 엄청 높고요. 그리고 역도시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원주택에 가고 싶어해요. 그리고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화의 결과가 시험 문제에 계속 나왔었는데요. 지표의 포장 면적 증가 이게 바로 아스팔트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거의 지금 아스팔트죠. 그리고 상업시설 증가했죠. 저희 뭐 은행이나 서비스업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점점 세분화가 됐죠. 그리고 인공건축물도 증가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 문제, 교통 문제,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 2가지인데요. 열섬 현상, 도심의 기온이 주변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도시 홍수는 인공 상태의 지표명, 즉 아스팔트가 너무 많아서 빗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서 홍수 발생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실제로 이번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도시 홍수가 지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자, 열섬 현상 가볼게요. 열섬 현상은 아스팔트 도로의 증가, 콘크리트 건물의 증가,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의 증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인공 구조물과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포장 면적이 증가하다 보니까 도시의 열섬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녹지 면적이 감소하고요. 빗물이 토양에 잘 흡수되지 않아서 도시 홍수가 나타나곤 합니다.
그리고 도시화가 가져온 변화로는요. 상업시설 증가, 직업의 다양성 증가, 인공구조물 증가가 있습니다. 1차 산업은 초기 단계로 우리나라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도시수가 빠르게 증가, 도시화가 일어나면서 도시적 생활 양식과 도시 경관이 확대되는 현상. 그래서 상업시설 증가, 인공건축물 증가, 지표의 포장 면적 증가.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거라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종교입니다. 종교는 나올 수 있는 만한 일단 세계 4대 종교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트교부터 들어가 볼게요. 크리스트교는 교회고요. 믿음과 사랑, 예수의 구원, 십자가, 성경 이런 단어를 말하면 크리스트교. 이슬람교는 알라 신 꾸란, 히잡, 모스크 사원, 돼지 안 먹음 이렇게 하면 이슬람교예요. 힌두교는 다신교, 힌두교 사원, 그리고 겐지스강, 인도 겐지스강, 그리고 소 안 먹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석가모니, 윤회사상, 불상, 탑, 연등, 열반과 해탈 이렇게 하면 불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모스크에서 예배, 돼지고기 안 먹음, 라마단 기간. 네, 이게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들이 새겨진 사원으로 소를 신성시해서 소고기 안 먹는 애들, 겐지스강. 이게 바로 힌두교입니다. 인도 힌두교. 그리고 메카의 방향과 모스크의 위치. 모스크 나왔죠? 모스크 나오면 이슬람교. 자, 분쟁 지역인데요. 분쟁 지역은 일단 다 외우셔야 합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지도가 필요한데 지도를 제가 넣지는 않아가지고 일단은 외우시고 제가 또 필요하면 지도 넣어드리겠습니다. 분쟁 지역이요. 분쟁 지역은 쿠릴 열도, 러시아와 일본, 센카쿠 열도, 중국과 일본. 그래서 공통인 나라들만 외워도 돼요. 일본. 그다음에 시사군도, 난사군도, 중국. 어떻게 외우신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 못 외우겠다. 그러면 일단은 눈으로라도 답을 찍을 수 있을 만큼은 암기해주세요. 그다음 이거 자주만 나옵니다. 팔레스타인, 유대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카슈미르와 인도, 파키스탄. 근데 북아일랜드는 안 나왔는데 만약에 종교 갈등을 하면 이제 여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적어놨고요. 그리고 카스피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러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유전지대 영유권에 대해서 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극해도 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문제. 여기가 제가 적을 때는 중국과 이렇게 동남아라고 적어놨었어요. 그리고 중국이 들어가면 무조건 군도입니다. 군도. 그래서 답은 3번.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자주 나온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주변 이슬람교인데 이스라엘이 유대교예요. 그래서 유대교, 이슬람교가 분쟁하는 거 팔레스타인이고요. 그다음 미국 나오죠. 미국 나오면 위예요. 위. 그래서 북극해. 그 다음은 지속가능한 발전이요.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의 삶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 방식으로 단어를 조금 암기할게요. 생산과 소비를 자원순환형으로 선택해야 되고요. 환경 친화적이어야 합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협력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친환경 농산물, 신재생에너지 확보, 온실가스 감축제도 실시, 로컬푸드, 공정무역 제품 이용, 윤리적 소비로 보시면 되고 윤리적 소비는 제가 적어놨어요. 소비자가 윤리적인 가치 판단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시험 문제는 의미만 물어봤기 때문에 미래 세대가 필요로 하는 자원과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이 생태도시 파트는요, 제가 2022년 기출문제 벼락치기에서 제가 이제 예상했던 문제 중 하나였는데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근데 2022년 2회 때 요게 두 개가 나왔어요. 브라질과 스웨덴. 그래서 생태도시는 이번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암기해주세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생태도시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생태도시라고 불리는 곳은 세 가지가 있는데 전남 순천만, 그리고 제주도 서귀포시, 그리고 울산 태안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생태도시로는 브라질 쿠리츠바, 그 다음에 스웨덴 예테보리, 독일 프라이부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공생할 수 있는 체계를 지향하는 도시로 브라질의 쿠리치바와 스웨덴의 예테보리가 있습니다. 생태도시. 다음은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인데요.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에서는 3명의 사상가를 보시면 되고요. 인간중심이다 보니까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하고 고귀하며 자연으로부터 독립되었다. 그래서 도구적 자연관으로 자연을 도구로 생각합니다. 자연을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한계는 뭐냐면요.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 많은 환경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에서 유명한 사람은 레오폴드라는 사람이고요. 레오폴드의 대지윤리입니다. 레오폴드의 대지윤리와 생태 중심주의는 자연의 본래적 내재적 가치를 인정해서 자연 자체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전인론적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과 자연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렇다 보니까 또 한계가 있긴 있어요. 생태계 전체를 위해서 그러면 개별의 생명체는 희생해도 되냐라고 물어볼 때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은 전인론적 관점에서 자연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희생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환경 파시즘이 바로 한계입니다. 레오폴드가 나왔네요. 레오폴드는 바람직한 대지 이용, 윤리적 신민적으로 무엇이 옳은가에서 검토하라. 그리고 생명 공동체 아주 중요합니다. 아름다움의 보전, 이바지하자. 그래서 생태 중심주의. 인간이 만든 시설물 때문에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성한 길, 그러니까 생태 통로를 얘기하고요. 인간과 자연 환경이 조화를 이루면서 공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체계를 갖춘 도시. 아까 이게 생태 도시였죠. 그래서 생태 중심주의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자연의 일부이며 인간도 자연을 구성하는 일부라고 보는 것이 생태 중심주의고요. 자연은 영혼이 없고 인간이 마음대로 이용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해서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에너지 자원인데요. 에너지 자원은 화석 연료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같은 말이라서 적어놨고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 그래서 내용들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석탄은 고체고요. 산업혁명의 원동력입니다. 저희가 볼 수 있는 연탄을 얘기해요. 그리고 석유는 액체요. 지금 석유 없으면 나라가 돌아가지 않죠. 비행기에도 필요하고 자동차에도 필요하고 배에도 필요하고 석유가 들어가는 곳은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급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소비량이 많은데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편재성입니다. 그리고 천연가스요. 천연가스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이 적고 냉동 액화 기술의 발달로 요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현재 가장 소비량이 많은 에너지 자원은 석유고요. 화석 연료인데 연소시 대기오염의 물질 배출이 적고 냉동 액화 기술의 발달로 요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천연가스입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인데요. 신재생에너지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화석연료와 함께 같이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청정에너지라고 불립니다.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키고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자원의 특성도 제가 적어놨는데요. 자원의 특성은 중요합니다. 가변성, 유한성, 편재성. 아까 서남아시아에 석유가 있는 그것을 제가 편재성이라고 했는데요. 자원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분포하는 특성이 편재성입니다. 그리고 가변성은 자원의 가치가 변화하는 특성인데요. 예전에도 석유가 중요했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따라서 자원의 가치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성이요. 유한성은 자원의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고갈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2022년 1회 때 나온 건데요. 자원민족주의라고 하는 거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같이 외워주세요. 자원 보유국들이 자원을 무기화하여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서남아시아 쪽 아이들이 이제 석유값을 올리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의 예, 요겁니다.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지열입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요. 그리고 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고 이게 화석 연료입니다. 그래서 기역은 화석 에너지 자원이다. 맞죠? 그리고 자원이 지구상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특정한 지역에 있다. 이것이 바로 편재성이고요. 자민족이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자원민족주의입니다. 그러나 이기심으로 발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령화와 저출산은 사실 너무 잘 알아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필기를 안 했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필기를 해놨습니다. 한 사회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고령화라고 하고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 연금제도,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으로 70대, 80대가 돼도 할 수 있는 일과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출산인데요. 실제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점이죠. 그래서 저출산 현상에 대체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문화에 의해서 여자만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이제 아빠휴직을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육아 및 보육시설 확충도 필요합니다. 가볼게요. 네 문제나 나왔어요. 그 말의 의미는 매년 나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년 연장, 노인복지시설 확충, 노인연금제도, 고령화. 그리고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 노인복지시설, 노인연금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 지원, 양성평등을 위한 고용문화 확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로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있고요. 이 저출산이 향후 노동력 부족과 인구 감소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나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보육시설 확충과 육아 비용 지원 및 가족 친화적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는 태풍, 지진, 산성비, 황사, 사막화가 있고요. 이 자연재해는 일단 시험 문제에서 이제 나오면 거의 다 클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태풍은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는 열대 저기압 현상이고요.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내립니다. 지진은 판과 판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립니다. 산성비는 화나산화물, 질소산화물이 원인인데 이것이 이제 화석연료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양의 산성화가 일어나고 건축물이 부식됩니다. 황사는 미세한 모래먼지가 편성풍이 아니고 편서풍을 타고 날아오는 현상으로 농작물 피해, 호흡기 및 눈질환 발생이 있습니다. 사막화는 건조 및 반건조 지역에서 토양이 황폐해지면서 점차 사막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사막화는 극심한 가뭄이나 인간의 과도한 농경 및 목축으로 인해 토지가 황폐화되는 현상으로 사헬지대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판과 판 사이의 경계에서 발생되고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린다. 지진. 지각판의 경계에서 주로 발생하고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면서 도로 등이 붕괴된다. 지진.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여 피해를 주는 열대 저기압. 태풍.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는요. 4번 다 나왔어요. 그래서 꼭 외워주세요. 국가, 국제기구, 국제비정부기구. 국가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로 주권을 행사하고 공식적인 활동과 외교활동을 합니다. 국제기구는 각국 정부가 이제 기본으로 있어요. 그래서 국가 간의 이해관계 조정과 분쟁 중재, 국제규범을 정립하는 것으로 국제연합과 EU, OECD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비정부기구는요.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하는 걸로요. 국제적 연대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으로 그린피스, 국제사면위원회, 국경 없는 의사회가 있습니다. 자, 문제 가보겠습니다. 일정한 영역과 국민을 바탕으로 주권을 가진 국제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행위 주체이다. 국가고요. 2개 이상의 주권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법상 독자적인 지위를 갖는 조직이 바로 국제기구입니다. 개인이나 민간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는 국제비정부기구입니다.
그리고 주권 국가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사회의 문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부 간 국제기구로 예를 들면 국제연합입니다. 요 그린피스와 국경 없는 의사회가 국제비정부기구의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회는 이제 2편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2022년 2회 문제만 풀이해드렸기 때문에 이전에 업로드해드렸던 사회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